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세노폰의 페르시아 원정기. 이거 뭐 명작이죠.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극장에서 오디세이 개봉하니까 여기도 오디세이 저기도 오디세이 막 유튜브에 오디세이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저의 이 작고 소박한 채널을 걱정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오디세이 같은 거 하지 그러냐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제가 사실 오디세이 이야기 원작을 완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건 또 저의 정체성을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않나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발을 하나 정도 살짝 얹어볼까 해가지고 준비한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신조협력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 주만 좀 봐주십시오. 이거 원래 오디세이 그 작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올해 개봉한다고 할 때 원래 오디세이 쫙 깔아놓고 이게 떡상 한번 기대했었는데 이 신조협력 때문에 지금 이거 계속 길어져가지고 지금 다른 거 못하고 하지만 신조협력 재밌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배경 설명하고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404년에 끝난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난 시점이라는데 이거 사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회책에서 살짝 봤던 기억이 나는 그리스의 패권을 두고 아테네가 이끌던 도시국가 연맹이랑 스파르타의 연맹이랑 장장 27년간의 싸움 끝에 스파르타가 이기고 끝난 뒤의 이야기인데 이게 당시 스파르타한테 자금을 지원해주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때 주요 브로커로 활동하던 티사 페르네스라는 인물이 오늘 이야기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의 중장보병 능력을 굉장히 높게 샀대요. 아마 그 팔랑크스 진영의 그 전술적 효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할 일이 없어진 이 병사들이 페르시아의 용병으로 자주 팔려갔다라는 두 번째 배경을 아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책을 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 크세노폰은 누구냐? 아테네 출신의 나름 금수저 그리고 무려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고 플라톤의 동창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실용서적을 쓴 나름 그 역량이 있는 인물인데 플라톤이 본인의 제자들을 데리고 세력을 만들어서 사상을 확대해간 반면 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따로 학파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페르시아 원정기는 사실상 원정기라기보다는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돌아오는 귀갓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시작은 원정이었으니까 페르시아 원정기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세노폰 개인의 경험담이라서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이야기 전개가 진짜 딱 누군가의 그 일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설책 같은 거 보면 누구의 심리 상태가 책 안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실관계만 딱딱딱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크세노폰이 못 본 장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다. 그래서 딱 일기장 같은 그런 이야기다. 하지만 나름 이게 책이 역사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역사의 일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제가 이게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 또 선수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수분들께서 자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왕이 다레이오스 2세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으로는 다리우스 2세라고 하는데 다레이오스라고 읽는 게 제대로 된 발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레이오스 2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금방 이 양반은 죽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양반한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리고 둘째는 퀴로스 요것도 퀴로스 말고 키루스라고 푼이 불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퀴로스라고 읽을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레이오스 2세 왕 그 아들이 첫째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 때문에 그 영화 300에서 나오는 그 크세르크세스 왕하고 같은 왕이냐 하니까 그건 또 아니래. 그리고 둘째 퀴로스도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퀴로스 대왕이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름을 왜 이렇게 짓나 해서 AI한테 물어보니까 왕가에는 자고로 이름 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돌려가면서 쓰다 보니까 같은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서 구분하려고 1세, 2세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다레이오스 2세가 죽고 첫째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지방을 다스리던 티사 페르네스, 아까 얘기했었던 스파르타한테 돈 갖다 줬던 브로커 역할하는 이 인물 있잖아요. 이 인물이 크세르크세스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첩보에 의하면 당신 동생이 당신의 목숨과 왕좌를 노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열받아가지고 동생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네 동생을 왜 죽이냐 해가지고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형이 동생한테 너 한 번만 걸려 이렇게 하고 야 당장 너네 동네로 가버려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첫 번째, 티사 페르네스는 왜 퀴로스를 꼰질렀는가? 단순히 충이 때문인가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크세노폰 책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책들을 뒤져보면은 요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티사 페르네스는 원래 페르시아 서쪽 지역의 리디아 지역을 다스리던 행정관리였는데 다레이오스 2세 왕이 생전에 둘째 아들한테 감투 하나 씌워준다고 그 리디아를 포함한 페르시아 서쪽 지역의 군대 총사령관 자리를 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티사 페르네스 위로 낙하산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이 티사 페르네스가 아주 고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퀴로스는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그 아빠 위독하다고 했을 때 티사 페르네스 데리고 같이 왕궁에도 가고 그랬대. 이게 뭔가 앙심을 품은 건 몰랐던 것 같아. 이 전에 예전에 다른 회사 다닐 때 그 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로 끌어올려 줄 수는 없어도 내 발목을 잡기는 너무 쉽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형한테 쫓겨난 퀴로스는 이제 진짜 앙심을 품고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을 하죠. 일단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퀴로스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도시의 수비대장들, 이 수비대장들한테 야 너네 도시 그 티사 페르네스가 너네 도시를 노리고 있으니까 방어를 위해서 각자 병력들을 좀 모아, 징병을 하던 뭐 어디서 용병을 데리고도 아무튼 병력을 좀 모아라. 다만 이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몇몇 장군들한테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클레아르코스라고, 이 양반은 스파르타 출신인데 이 책에 나온 내용으로 또 한번 유출을 해보자면은 스파르타에 있을 때 이민족 정벌을 하겠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좀 허가 좀 내줘라 해갖고 허가장 받고서 가고 있었는데 그 허가 내준 사람이 이제 변덕이 불어갖고 야 안 될 것 같아 다시 돌아와 했는데 이 명령에 불복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도망 다니다가 우연히 퀴로스를 만나가지고 퀴로스한테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을 받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용병단을 꾸리고 그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매 용병단처럼 용병단을 꾸리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용병단의 대장인데 이 양반이 나중에 퀴로스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본인의 용병단을 그대로 이끌고 반란군에 합류를 합니다. 이런 그 퀴로스의 움직임을 왕도 사실은 눈치채고 있었어. 뭔가 이게 동생이 자꾸 뭐 어디서 막 사람들 불러 모은다는 이 왕이 또 첩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옆에서 엄마가 둘째가 애가 나쁜 게 아니고 그 티사 페르네스가 이상한 짓 하려고 하니까 그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형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네가 동생을 좀 이렇게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다독여주고 서포트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려무나 이러면서 둘째를 편들기도 했고 퀴로스도 사실 곡물 상납을 제때제때 하고 그러니까 왕은 뭐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든 나한테 뭐 손해는 없겠다. 어차피 뭐 나라가 내 건데 네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 해가지고 일단 뒀나 봐요. 왕의 생각은 그랬다. 그리고 퀴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퀴로스라는 인물이 꾸미고 있는 게 사실 반역이잖아요.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 근데 이게 또 단순히 돈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퀴로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나를 보면은 저자인 크세노폰은 이 퀴로스라는 인물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요. 성품도 좋고 그리고 무용담도 넘쳐나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챙기는 그런 미담이 넘쳐나는 인물이었나 봐. 일단 어땠냐면은 어릴 때부터 귀족들하고 자라가지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무예도 뛰어나서 사냥을 좋아해. 그래갖고 막 사냥해서 곰도 잡고 친구들 사이에서 거짓말 한 적이 없어가지고 개인이 됐든 다스리는 도시가 됐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위험에 앞서는 동료들을 굉장히 후하게 평가해주고 정직한 관리는 더욱 챙겨줘서 사람들이 재산을 숨기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엄청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처럼 이 재산이나 돈의 흐름이 나름 전산화가 돼서 이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는 게 이 단순히 성격 좋았다라는 걸로 이게 퉁쳐지기가 어려운 고대에는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장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양반이 또 친구들을 굉장히 잘 챙겼대요. 맛있는 이 포도주 같은 거 지금으로 따지면 와인 같은 거 먹다가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 딱 먹다가
아, 이거 얘랑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도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은 그대로 그냥 코르크 막아가지고 보내. 친구한테. 편지 써가지고. 이거 먹다가 네 생각났어. 그래서 편지 써갖고 보내. 그리고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막 생각나는 친구들한테 막 보내주고 그랬대요. 이게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잖아. 만나면 막 다 퍼주는 친구들. 막 냉장고 뒤져서 야, 너 이거 먹어봤어? 뭐 이러면 냉장고에 막 찬장 뒤져가지고 막 다 꺼내주는 애들. 그리고 얘가 왕족이니까 선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온갖 장신구, 보석 이런 거 친구들 주면서 이 많은 걸 다 내가 어떻게 다 걸치냐 하면서 이 정말 멋있는 이걸 진짜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했다고 하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나에게는 잘 꾸며진 친구들이야말로 최고의 장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사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진짜 막 부잣집 친구네 놀러 갔는데 친구가 자기가 먹는 막 진짜 좋은 와인 음식 이런 거 막 내 생각 나서 남겨뒀다고 하고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명품 시계 가방 뭐 이런 거 야 나보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한마디 해주는 거죠. 와 역시 넌 나에게 자랑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은 내 인생 한번 걸어보고 싶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위 찬탈을 노리는 이 쿠데타에 동료들이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상은 또 확실해. 군대를 운영하고 용병단 고용하려면 막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대를 이끌고 막 이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 연봉 얼마 맞춰줘야 된다. 그럼 퀴로스가 최대한 다 맞춰줘. 관계는 관계고 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퀴로스가 모은 병력이 그리스 용병단 12,500명 그리고 본인이 여기저기서 모은 병력 10만 명 해갖고 대략 한 11만 명 정도. 하지만 이 왕의 병력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기는 해요. 그 페르시아 병력이 사령관 4명이서 30만씩 총 120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우리가 삼국지 봐서 알잖아. 이게 적벽대전에서 조조 병력이 100만이라고 해도 사실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냥 페르시아 왕의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쳐들어가서 재빠르게 왕을 처치하고 왕위를 찬탈한다가 퀴로스의 작전이었어. 그래서 일단 사르디스라는 지역에 부대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다 같이 이동을 합니다. 이 그리스 용병이랑 퀴로스가 각 지역에서 모은 그 병력들 있잖아요. 이게 다 같이 모이는 거야. 이제 바빌론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일만 남았는데 타르소스라는 지역, 타르타르소스랑은 또 다른 타르소스라는 지역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용병들이 보이콧을 선언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용병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민족들이랑 싸우러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지휘부 말고 병사들. 근데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게 이민족이랑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딱 봐도 경로가 퀴로스 형 치러 가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사실을 좀 얘기를 해줘라 해가지고 20일 동안이나 이 친구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퀴로스 입장에서 속 뒤집어질 노릇이지. 지금 하루가 급한데 20일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클레아르코스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 용병단 대장 클레아르코스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괜히 나댔다가 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고 고민을 하다가 용병들 앞에서 눈물의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퀴로스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망명할 때 나를 도와줬고 용병단 만들 돈도 빌려줬다. 그러니까 자기 이 나라 와갖고 창업하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퀴로스가 불렀을 때 나는 이 은혜를 갖고 싶어서 여러분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랑 오신 여러분이 지금 못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난처하지만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퀴로스와의 우정을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하거나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고 내가 퀴로스 편에 서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텐데 사실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른 것보다 지금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거지. 그래가지고 연설을 하니까 거기서 일단 용병들의 마음이 진정이 돼요. 심지어 여기에 여러 용병단이 있었어. 클레아르코스 용병단 말고 이제 다른 용병단들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다른 용병단에서 이제 저쪽에서 뭐 클레아르코스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 이제 쭈그려 앉아보고 들어보니까 너무 진실된 거예요, 사람이. 나 저기 용병단 들어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병사들 한 2,000명 정도가 클레아르코스 쪽 용병단에 입단 신청서를 내고 들어와요. 그리고 클레아르코스가 자, 이제 우리는 퀴로스 개인의 병사가 아니야.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고 개인의 병사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용병들이 막 와 맞습니다 클레아르코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요 소식을 들은 퀴로스가 아니 이것도 무슨 일인가? 클레아르코스는 이 자식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클레아르코스한테 연락해. 나한테 좀 잠깐 와보라고. 연락을 하는데 클레아르코스가
키로스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메시지를 보내요. 뭐 편지를 보냈든지 전령을 보냈든지 그랬겠지?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가면 용병들이 우리 둘이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종종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영리하게 대응을 하는 거지 사실. 근데 이거 보면은 용병단과 지휘부의 갈등이 마치 노사관계 같아. 왜냐면은 용병단이 진짜 원했었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왕을 치러 가는 것에 대한 그 정치적 정당성 같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 자고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닙니까? 위험한 일이니까 수당이 더 붙어야 된다는 거야. 연봉이 좀 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단 파업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노조에서 대표단이 가서 사측하고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이제 대표단을 꾸리게 되는데 여기에 클레아르코스가 들어가. 사실 클레아르코스는 키루스하고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근데 용병단이 그걸 모른 거지. 그래서 용병단이 클레아르코스를 신뢰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클레아르코스가 미리 바람잡이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분위기를 살짝 몰고 가요. 일단 클레아르코스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상황을 난처하게 얘기하고, 어떤 바람잡이가 그러면은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자. 그 퀴로스한테 배 하나 달라고 하던가, 그게 아니면은 여기 길 안내할 안내인 한 명 붙여달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길목을 막고 우리 그리스 용병단이 실력 행사를 한번 하자. 팔랑크스 한번 돌려버리자. 그러니까 클레아르코스가 이번 작전은 내가 리더 안 하겠다. 이 뭔가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없다는 거지. 대신 서포트는 하겠대. 다른 대장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퀴로스랑 완전히 등 돌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궁금했던 게 최종 결론적으로 그리스 용병단이 돌아가는 걸로 결정됐으면 클레아르코스가 그대로 따라갔을까가 궁금했는데 이야기엔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이걸 확인할 방법은 없죠. 클레아르코스가 무슨 꿍꿍이었는지 그냥 크세노폰 아저씨가 본 거야. 근데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방금 그 계획 굉장히 멍청한 계획이다. 배 타고 가다가 퀴로스의 함대가 나타나서 우리 침몰당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안내인 섭외해달라고 하는 거, 안내인이 우리를 제대로 안내할 거는 확신이 어딨어.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클레아르코스를 포함한 대표단을 꾸려서 퀴로스랑 노사협정 하자. 그리고 여기서 클레아르코스가 막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서 노조 대표단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가 바람잡이고 클레아르코스의 진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노조 대표단은 퀴로스를 찾아가서 원정의 목적을 캐묻는데 퀴로스가 차마 내가 형을 공격하러 간다고 말은 못하고 우리한테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익숙한 에우프라테스 강 근처에 자기 정치적 원수가 있는데 걔를 치러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왕이 있는 바빌론이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처럼 에우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만들어진 도시라서 그냥 그렇게 둘러댄 거지. 거기 가면은 왕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지는 수정이 됐는데 용병단이 사실 이 원수를 치러 간다는 말을 믿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지금 그리스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고 따라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연봉 협상이 50% 인상되는 걸로 극적 타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가게 됐는데 가는 길에 바람 잘 날이 없어. 막 누가 배신도 하고 부대 이탈도 하고 막 그런 애들 막 잘 다독여서 바빌론으로 향하는데 저쪽에 참호가 하나 나오죠. 폭은 9m, 깊이는 5.5m 정도 되는 참호인데 이게 동쪽으로 쭉 이어져가지고 메디아 성벽이라는 곳까지 이어져 있고, 여기를 넘어가려면은 참호하고 에우프라테스 강 사이에 6m 정도 되는 굉장히 좁아 보이는 틈, 물론 우리한테는 넓어 보이겠지만 군대가 이동하기엔 좁잖아요. 이 좁은 틈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매복이 있거나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곳을 도착을 해서 왕의 부대랑 맞붙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지나가는데, 참호를 지나갔는데 뒤쪽에 아무도 없어. 다만 수많은 병사와 말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는데 병력이 여기 있다가 뒤로 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왜 왕이 없나 궁금했는데, 이게 책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좁은 길로 유도해서 각계격파하는 거는 방어하는 쪽의 병력 수가 적을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300에서도 스파르타 병력이 협곡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지금 키로스 병력보다 페르시아 왕의 병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무사히 참호를 지나서 왠지 모르게 왕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건 아닐까?
역시 싸움은 기세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긴장이 해이해졌을 무렵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척후병이 와가지고 왕이 대군을 끌고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키로스 부대가 또 난리가 났지. 그래서 야 방패 챙겨 창 챙겨 해가지고 퀴로스와 왕의 군대는 쿠낙사에서 만나게 됩니다. 퀴로스는 병력을 일단 셋으로 나눠요. 오른쪽이 클레아르코스를 필두로 하는 그리스 용병단, 왼쪽은 그리스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 그리고 그 병사들 가운데 사이에는 본인이 600명의 기병 호위대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 뭔가 비율이 안 맞잖아요. 한쪽은 뭐 12,000명, 13,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가 뭐 10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불균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 찾아보니까 원문에 따로 이야기 없었어. 그래서 요거 우리 선수님들 계시면은 설명으로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르시아 왕 부대랑 퀴로스 부대랑 대치할 때 이거 좀 이상해. 그 옛날이라 그런지 뭔가 전술 같은 게 보이지는 않고 서로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에우프라테스 강을 끝에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병사들이 배치되는데 강을 기준으로 그리스 용병단 그리고 키루스의 600명 나머지 병사 10만 명 요렇게 있고 맞은편에 왕의 부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 용병단 바로 마주보는 쪽이 티사 페르네스의 부대 그리고 그 옆에 막 여러 가지 잔챙이 병사들 그리고 그 옆에 왕의 중앙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키로스랑 페르시아 왕이랑 마주보고 막 둘이서 썰전하다가 막 갑자기 막 서로 달려들어가지고 싸우는 요런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쓰다 보니까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은 키로스 병력이 적잖아요. 그래서 키로스는 여기가 강이 있으면은 키로스는 여기 있어. 근데 왕의 부대는 이쪽으로 쭉 쓰니까 부대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왕은 이쪽 끝에 있는 거야. 그래서 키로스하고 왕하고 약간 대각선으로 이상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애매하다 싶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지금 군대끼리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각선으로 치고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클레아르코스한테도 야 우리 대각선으로 치러 올라가자라고 하는데 클레아르코스가 일단 알겠다.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 라고 하더니 대각선으로 안 가. 클레아르코스도 생각이 있었어. 섣부르게 대각선으로 갔다가 적군한테 포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퀴루스한테는 알겠다고 하고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 용병대는 티사페르네스 병력을 압도하고 티사페르네스 병력을 쫓아내고 막 추격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굉장히 흡족하게 쳐다보던 퀴로스가 왕의 병력이 움직이면서 그리스 용병들의 후방을 막아서 포위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내가 친히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친히 기병대 600명을 끌고 가서 견제를 해요. 근데 기병대가 600명이고 왕의 부대가 뭐 6,000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기세로 밀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의 부대랑 싸우던 그 퀴로스의 눈에 저쪽에 있는 자기 형 페르시아 왕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야 따라와 저 자식 잡으면 게임 끝이야 해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달려 들어가지고 결국 왕의 가슴에 상처를 입혀.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밀어붙이면 이제 모든 싸움이 끝이 나려고 하는데 순간 누군가가 창으로 퀴로스 눈밑을 팍 찔러버려. 그리고 퀴로스는 전장에서 쓰러지고 그를 가장 아끼는 시종이 말에서 뛰어내려서 퀴로스를 안고 퀴로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용맹한 친구들 8명이서 그 위로 겹쳐서서 쓰러진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겹쳐 쓰러진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싸우다가 그냥 죽었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위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올라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퀴로스는 이 전투에서 오른손하고 목이 잘려집니다. 그러면서 왕의 군대가 퀴로스 진영에 가고 전리품을 약탈하고 굉장히 신나하는 동안 그리스 용병대는 자기들 쪽 그 페르시아 군대나 티사페르네스의 부대를 뚫고서 야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퀴로스 죽은 것도 모르고. 그리고 퀴로스 목을 친 페르시아 왕 쪽은 이제 반란군 수계로 물리쳤으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서 약탈하고 돌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리스 용병대는 야 저 자식들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활약을 보고서 쫄아갖고 도망치는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리스 용병대는 자기네 부대 정비를 하고 쉬고 있는데 키로스한테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 자식이 신나가지고 아직도 페르시아군을 쫓고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뭐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아침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2명의 전령이 오죠. 그러니까 메일이 2개가 온 거야. 뭐였냐면 하나는 퀴로스가 죽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 용병대랑 퀴로스 친위대 외에 나머지 병력을 관리하던 아리아이오스라는 사람이 보낸 건데 퀴로스 죽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제 너네가 싸우던 전장에서 한참 뒤쪽으로 후퇴를 한 상태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너네 같이 갈 거면 오늘 밤까지 이쪽으로 오고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갈게 요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레아르코스가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너네 왜 가냐? 야, 너네 어제 우리 싸우는 거 못 봤어? 우리 이겼잖아. 어딜 가? 그러면서 퀴루스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는 거 어떡하냐? 그걸 잔말 말고 우리 있는 대로 와. 우리가 페르시아 밀고 들어가가지고 아리아이오스 너 왕 시켜줄게. 요렇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전령이 갔으니까 회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살짝 멍 때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페르시아 왕이랑 티사 페르네스 쪽에서 사절단이 와요. 그냥 전령이 오는 게 아니고 사절단이 와. 근데 여기 사절단에 팔리노스라고 하는 그리스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술과 싸움, 중무장 전투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는, 연장을 잘 쓴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이 그리스 쪽 장군들을 모아놓고 우리 왕이 이겼고 너네 괜히 까불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너네 반란군 수계 퀴루스도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무기 넘기고 너네는 왕한테 가서 빌어라. 그러니까 클레아르코스가 여기서 또 명대사를 하나 날리죠. 승리한 자가 무기를 내놓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둘이서 한참 말싸움을 해. 똑같은 소리 막 계속 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스 병사 한 명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남은 거는 무기와 용기뿐이다. 라임이 좋죠. 무기를 지키면 용기도 쓸모가 있지만 무기를 넘기면 목숨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제 팔리노스가 야, 너 좀 라임 좀 탄다? 그럴싸한데? 하지만 그 용기로 우리 왕의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니까 클레아르코스가 팔리노스한테 당신 사실 그리스인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해줘라 하면서 굉장히 질문을 잘 날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가 나중에 역사책에다가 팔리노스가 그리스인이 조언을 구할 때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라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그 내용을 적을 텐데 어떻게 적히고 싶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후손들한테 어떻게 기억될 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노스가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해요. 왕을 상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은 절대 무기를 넘기지 말아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클레아르코스가 그러면은 왕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왕의 친구가 되든 왕의 적이 되든 더 값어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기 안 주겠다 이거예요. 친구가 되든 적이 되든 우리는 무기 줄 생각은 없고 그냥 아저씨 가시라고 해가지고 사절단 보내버리고 그 사이에 아리아이오스한테 갔었던 전령들이 오는데 전령이 왔고 형님 저기 가서 전했는데 아리아이오스는 저기 왕 되는 거 싫다고 안 온대요. 그러면서 자기를 좋게 봐준 건 좋은데 페르시아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니네 오늘까지 안 오면 우린 그냥 간다. 그래가지고 클레아르코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가 거기로. 아리아이오스한테 가. 왜냐면 길 모르는데 어떡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병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양반들이 그리고 용병단이고 짬눈이 좀 찼으면 왔던 길로 가면 되는데 왔던 길을 못 찾아갈 정도로 길치인가 싶기도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클레아르코스가 가가지고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낫냐 아니면 다른 길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리아이오스가 식량이 없대. 그래서 식량이 없기 때문에 왔던 길로 돌아가면 먹을 게 없대. 왜냐면 우리가 오면서 막 풀이고 뭐 나무고 막 다 뜯어먹으면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야 한다. 대신 왕한테 들키지 않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 용병단은 아리아이오스의 병력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이 먼저 움직이죠. 티사페르네스가 지금 페르시아 고위 관료들을 데리고 와갖고 야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나도 한번 힘써서 너네가 집에 무사히 가도록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군을 대표해서 클레아르코스가 우리가 왕을 공격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퀴루스하고 선을 그어. 퀴루스가 오라고 해갖고 그동안 관계가 있어서 그냥 외면하기 좀 그래갖고 오긴 했는데 퀴루스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집에 가겠다. 다만 가는 길에 우리한테 못되게 굴면은 우리가 또 실력을 보여줄 것이고 잘해주면 우리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티사페르네스가 왕한테 허락을 받아와요. 그러면서 배신하지 않고 너네가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또 순순히 보내주겠다고 하대. 그러니까 클레아르코스는 좋다. 그리스군도 말썽 피우지 않고 잘 갈게. 지나가는 길에 물건 약탈 같은 거 안 하고 필요하면 꼭 돈 내고 사 먹을게. 그러니까 티사페르네스가 내가 준비할 게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오겠다 해가지고 20일 정도 자리를 비우고 클레아르코스랑 아리아이오스는 그 노지 캠핑을 이제 계속 하는데 아리아이오스 군 있잖아요. 여기도 페르시아 군대잖아. 그러니까 이쪽 부하들한테 막 친척들이 와가지고 야 너 이번에
저번에 전쟁한 거 왕이 뭐라고 안 한대. 사면 해준대.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마음 약해지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리아이오스한테도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군하고 이게 살짝 관계가 약간 미적지근해져. 왜냐면 여기서 이제 슬슬 손절을 쳐야 나는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니까 클레아르코스가 그 티사 페르네스한테 가가지고 저기 티사 요즘 이거 부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이게 뭐라고 딱 짚고 말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너네가 우리를 좀 경계하는 것 같아. 자꾸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너네를 경계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 서로한테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클레아르코스는 너네 우리랑 친해지면 나쁘지 않을걸? 너네 이민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있으면 그놈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쓸모를 어필을 하는 거지. 그리고 티사 페르네스도 그럼 좋지. 그리고 뭐 너네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병력이 훨씬 많은데 너네 사이를 이간질하는 약간 그런 쫌스러운 짓은 안 한다고. 그러면서 티사 페르네스가 슬쩍 말을 흘리는데 뭐라고 흘리냐면은 근데 내가 좀 들은 얘기가 있기는 해. 그래서 너네 부대 장군들하고 대장들 데리고 한번 오면은 내가 이간질하는 놈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클레아르코스가 좋다고 하고서 그날 밤에 둘이서 회식을 하고 클레아르코스가 자기네 부대로 와가지고 야! 오늘 형이 티사랑 한잔 했어. 그리고 이야기로 다 풀었어. 형이야. 형 믿어. 너네 다 집에 보내줄게. 이러고서 다음날 부대의 장군 5명, 대장 20명, 병사 200명이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휘부 전체가 가는 건 위험하다. 그 티사 그 자식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레아르코스가 형이라니까 어제 형하고 술 진하게 먹어. 괜찮아 임마. 이래가지고 티사 쪽으로 가고 대장들이랑 병사들은 밖에 있고 클레아르코스를 포함한 5명의 장군들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어떤 신호에 맞춰져갖고 순식간에 안에 있는 장군들이 페르시아 병사들한테 붙잡혀. 그리고 밖에 있는 20명의 대장들은 모조리 죽고 따라온 200명의 병사들도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갑자기 급전개야. 그러고서 클레아르코스도 또 죽어. 그래서 5명의 장군들도 나머지 다 참수를 당하고 공격당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막 겨우겨우 그리스 병영에 와갖고 사건의 전말을 밝힙니다. 근데 5명의 장군들 중에 다 죽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휘부는 몰살이야. 아무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리스 군사들은 이제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을 하고서 무기를 들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병사 한 300명 정도가 왔대요. 그리고 거기에 티사의 동생을 포함한 아리아이오스랑 큐루스 측근이었던 어떤 인물, 그러니까 이미 우리 편이었던 사람들도 페르시아 쪽에 붙어버린 거야. 이미 이 구성을 보면 그리스 병사들은 버림받았어. 이제 그리스 군은 고립입니다. 고립. 그리고 와가지고 독사 같은 혓바닥으로 회유를 하는데 이때부터 책의 저자 크세노폰이 정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리스 병사들은 지휘부가 없어졌잖아요. 지휘부를 잃은 그리스 병사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살아 숨쉬기만 하고 있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불 피우는 사람도 없고 막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 아내 자식 생각 막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는데 그날 밤 크세노폰이 자다가 깨갖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밤이 지나면 적이 쳐들어올 테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붙잡히면 고문당하다가 죽는 것밖에 없지 않냐. 근데도 마치 지금이 쉬는 시간인 것처럼 아무런 대비하는 사람도 없이 이대로 있어도 되나 싶은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물어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영웅이 어느 순간 나타나서 날 구원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대로 있다가는 적에게 스스로를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남아있는 대장들, 그러니까 따라간 대장들 말고 또 대장들이 남은 사람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그 대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네 잠이 오냐고. 나는 지금 잠이 안 온다. 누워있기 싫다고. 지금 쉴 시간이 어딨냐. 자기 친형제 목도 자르고 막 팔도 자르고 그러는 놈들인데 본 적도 없는 용병인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거 뻔한 거 아니냐.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무슨 수를 써서든 도망쳐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 병사가 아니냐. 추위든 더위든 저놈들보다 훨씬 더 잘 견딜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막 사기를 올려. 막 생각해보라. 막 저놈들이 우리보다 병력이 많다더니 언제 우리 앞에서 당당히 나타난 적이 있냐고. 분명히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다. 아리아이오스 그 10만 명 데리고 떠난 거 잘됐다. 차라리 걸리적거릴 바엔 없는 게 낫지. 그리고 너네 지금 혹시 적군들 중에 기병이 많은 거 걱정하는 거야? 거기 있는 말 누가 운전해? 결국 사람이 하는 거야. 기병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기병이 좋은 점은 도망칠 때 빠르게 도망칠 수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먹을 거 구하는 거, 길 안내하는 거, 뭐 강 건너가는 거 다 우리도 할 수 있어. 걱정 마.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 이민족들 못 봤어? 다 적응하고 살잖아. 우리도 충분히
충분히 적응하면서 그리스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지휘부를 조직을 합니다. 부대를 돌면서 뭔가 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인원이 100명 정도가 됐다더라.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휘부에서 크세노폰이 모인 사람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일 것. 그래야 병사들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어있는 지휘부를 채워야 된다. 지휘관이 없이는 어떤 좋은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상적이었는데, 각자 병사들을 불러 모아서 칭찬해 주래. 격려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다들 얼굴이 얼마나 죽상이냐. 그러면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게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하라. 요런 이야기를 해줘. 야, 이건 진짜 밑줄 쳐야 돼. 밑줄 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회사를 다니던 알바생을 데리고 일을 하던, 그리고 우리가 또 가끔가다 도적단이나 용병단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실 때 기억해 두셔야 되는 아주 명언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이 틀 무렵 그리스 용병단 10,000명, 이 줄여갖고 만인대라고 하던데, 이 만인대는 조직 개편을 새롭게 끝내고 병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 집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연설이 끝날 때쯤 병사 한 명이 에치! 하고 재채기를 하니까 크세노폰이 봤어? 방금 제우스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영화를 안 봐가지고. 페넬로페가 내 남편 오면은 남편이랑 아들이 저 뻔뻔한 구혼자 놈들한테 복수할 거다라고 하니까 텔레마코스가 재채기를 에치! 하고 펠레노페가 그거를 신이 도장 찍었다라고 말한 거를 인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크세노폰도 오디세이아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레를 다 태워버리자. 천막도 태우고 우리 앞으로 미니멀 라이프 해야 된다. 갖고 다니기 번거롭기만 하고 최대한 가볍게 군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동 시에 짐승이나 비전투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운데가 비어있는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동하기로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수레화 형식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게, 용병단도 그렇고 페르시아군도 그렇고 시장을 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스 용병대가 가는 곳에 저번에 페르시아가 너네 안전하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 곳에 시장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별도의 보급부대가 있는 게 아니고 부대 내에 상인들이 따라다녔대요. 그리고 용병들, 군인들이 자기들 월급 받은 걸로 상인들한테서 물건을 샀나 봐. 먹을 것도 사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황금마차가 부대를 따라다니다가 밤이 되면은 PX를 열고 군인들이 거기 가서 월급으로 과자 사 먹고, 요런 구조였나 봐요. 그리고 상인들은 지역에 도착하면은 자기가 물건 팔아서 번 돈으로 새롭게 마켓에 가가지고 물건도 사고,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시장을 열어준다고 했던 게, 군인들이 페르시아 상인들한테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부대 안에서도 상인들이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요런 의미였던 것 같아. 요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대 안에 여기저기서 붙잡은 노예들도 있고, 나는 또 용병단이라서 군인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작은 커뮤니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는데, 그때 퀴루스의 부하였었던 미트리다테스라고 중간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리스군을 괴롭히는 놈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몇몇의 기병을 데리고 나타나서 돕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나도 너네 계획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계획 좀 알려줘라. 우리 친구 아니냐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식도 스파이였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꾸 뭐 페르시아 왕편을, 사측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옆에 티사의 친척이 감시를 하고 있었대. 근데 이 정도면은 티사 페르네스네 집안이 엄청 유망한 집안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 친척들도 막 알고 동생들도 알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뭐 궁금하긴 한데, 뭐 아무튼 방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리스군은 방심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상시 전투태세를 하고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길고 긴 길을 떠나게 되는 게 아나바시스, 페르시아 원정기의 완전 도입부. 여기서 놀랐던 게, 일단 퀴루스가 비중이 되게 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너무 놀랬고, 그리스 용병단 지휘부가 그래도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행을 하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어디 끌려가더니 또 죽어버려서 두 번째로 놀라게 됐고, 그럼에도 기죽지 않고 그리스 용병대는 결국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에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게 또 재밌는 게 이후에 막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험난한 지형을 또 건너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강을 건너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둥둥 뜨게 해서 강을 건너보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와. 물론 실행에 옮겨지진 않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 건너편에 다른 적군이 있어가지고 실행에 옮기진 못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눈 덮인 산을 건널 때 눈이 햇빛에 비치니까 막 눈이 너무 부시잖아요. 병사들이 막 눈이 아팠대. 그래서 눈에다가 검은 뭔가를 덧대고 산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또 선글라스잖아. 그리고 보다 보면은 보리로 만든 음료 해가지고 뭐 맥주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진짜 모험담. 그러면은 과연 크세노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인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